자, 여러분들 다시 만났습니다. 오늘 영화는요,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크로스볼이라는 영화 아시죠? 크로스볼. 그 크로스볼과 아주 비슷한, 크로스볼이, 중세 말, 근대 초에 미국 사회의 마녀사냥 이야기라면은 오늘 공부하는 이 비공개라는 영화는요, 비공개. 영화 제목이 비공개.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런 비공개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는 현대판 마녀사냥의 폭력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 영화 감독 데이비드 머밀, 또 제작자 데일 지누커가 정말 그 시대의 어떤 폭력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크루스볼의 저자 아스 밀러가 1950년대에 전후했던 그 추악한 반공 이데올로기, 메카시즘인데, 이걸 이제 고발하는 개념으로 셀럼의 마녀사냥, 바로 크루스볼이라는 책에서 보여줬습니다. 그럼 마치 1950년대 당시 아스 밀러가 활동하고 있었던 1950년대의 반공 이데올로기, 극악무도한 이데올로기와 동격이다. 죄 없는 개인을 체포하고 자백을 강요하고 다른 사람을 고발하게 하고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서 그 공포를 조장하는 이런 그 시대죠. 일종의 반공 이데올로기 시대였습니다. 물론 역사라는 것이 두부 자르듯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딱 잘라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1938년에요. 1938년에 미국은 하원 상으로 나누어있죠. 하원에 반미, 반대대로 미국의 반미 반미 활동을 하는 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이거는 히틀러나 무솔리니의 파시즘의 영향력, 미국의 영향력을 조사하기 위한 일종의 임시위원회였어요. 임시위원회였습니다. 그러다가 1945년, 그죠? 1945년 이후에 이제 소련의 스탈린의 역할이 커지는 거죠. 역할뿐만 아니라 어떤 세계사를 주도하려고 하는 그런 음모의 성격이 커지면서 그동안에 이 스탈린의 그 영향력,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뉴딜, 그죠? 뉴딜 자유주의자들의 활동 이런 것들이 커지고, 또 이런 영향을 받아서 미국 내의 공산주의 활동이 커짐으로써 이걸 조사하는 상임위원회로 바뀝니다. 상임위원회로 바뀌죠. 이 상임위원회로 바뀌면서 위원회의 반미 활동, 하우스, 그죠? 언이죠. 미국, 아메리칸, 위원회, HUAC로 이야기를 합니다. 반미활동조사위원회의 역할이 커져갑니다. 의심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원조사위원회에 불러서 조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벌을 할 수 있고 생활 전반에 걸쳐서 방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당시에 권력을 잡고 있었던 민주당 사람들도 이런 의심을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스스로 다른 사람을 고발하는, 또 공화당은 빼앗겼던 그런 국가 정권 20년간 빼앗겼죠. 그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이 하원조사위원회의 적극적인, 그래서 전후 뜨거운 감자였던 반공 이데올로기가 이 하원조사위원회의 주식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런 하원조사위원회의 활동을 통해서 성공하게 되는 사람이 바로 닉슨이라는 사람과 이 조셉 메카시라는 이 사람입니다. 초기에 닉슨이 그런 활동을 통해 성공해요. 메카시가 그걸 보고 자기가 본격적으로 그런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것이 이런 것들이 엄청난 정의롭지 못하고 사실적인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 밝혀지죠. 그리고 1969년에 이것은 일반위원회, 치안위원회로 바뀝니다. 바뀌다가 75년에 폐지되게 되는 그런 운명을 겪습니다. 뭐 이런 미국의 영향력이죠. 우리나라도 아주 선생님 어렸을 때만 해도 반공이라는 이 반공산주의 활동이죠. 반공 이데올로기는 대단했습니다. 그야말로 선생님이 온몸으로 경험했던 건데, 초등학교 학교 다닐 때 이게 리본 달죠, 리본을 뭐라고 다니냐면은 뭐 초등학교 1학년이 뭘 알겠습니까?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그죠? 공산당을 때려잡자. 뭐 이런 거예요. 미술 시간에 공산당 그래요. 빨갱이. 그래서 온 얼굴이 빨갛고 몸이 빨갛고 옷이 빨갛습니다. 반공 글짓기 대회, 뭐 반공 웅변 대회, 뭐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승복 뭐 그런 거 있죠. 왜? 이런 거. 선생님이 참 1980년 후반대에 내가 그 군대를 갔다 왔는데, 이때도 반공 또 용공 뭐 이런 걸 가지고 글짓기 대회 뭐 그림 대회 이런 걸 했어, 군대에서. 그래서 이걸 잘해가지고 선생님이 포상국가를 나왔어.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워요. 뭐 어쨌든 그런 우리나라에도 그런 현상들을 많이 경험했던 그런 시대. 물론 이제 그 메카시즘처럼 비공개에서 나타나는 여러분들 영화를 보세요. 정말 분노합니다. 분노. 그런 의심받는 사람의 영화 감독인데 영화를 못 만들게 해요. 그리고 그 영화 감독하고 만나는 배우들도 뒷조사하는 그런 것들이죠. 뭐 그런 거하고는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다르겠습니다만은 뭐 어쨌든 그와 비슷한 그죠 시대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자, 영화 비공개의 시대적 배경, 역사적 배경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1945년 2월 달에 흑해, 여러분들 흑해 있죠? 흑해 남쪽에 있는 그 얄타라는 곳에서 얄타 회담을 하게 됩니다. 얄타 회담을 하게 되는데, 기존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세계사의 주력은 영국, 프랑스, 독일 정도였죠. 그런데 이제 2차 세계대전은 미국과 소련, 그죠? 미국과 소련,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의 그 중심으로 발전해 갔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다시 세계를 어떻게 구상할까? 전후 세계 구상에 대한 세계 강대국들 리더들의 회담이 얄타에서 열렸습니다. 미국의 당시 아픈 루즈벨트, 그죠? 그 다음 소련은 스탈린, 그 다음에 영국은 처칠이었어요.
이렇게 얄타에서 3명의 교도가 만나서 회담을 했습니다. 근데 처칠은 이 스탈린의 음흉함을 끊임없이 의심을 했어요. 의심했지만 루즈벨트가 아니야, 그 의심할 필요 없어. 소련이 그래도 빨리 와서 극동지역, 즉 일본을, 당시 소련은 아직 일본을 상대로 전쟁을 하지 않았으니까 일본의 전선에 뛰어들어야 돼. 이제 이렇게 낙관적인 사고, 그래도 스탈린을 믿어야 돼.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루즈벨트가 처칠의 의심에도 불구하고 스탈린을 믿었던 것 중에 하나는 루즈벨트는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은 바로 이 원자탄, 그죠? 이 원자탄을 개발하고 있었고, 그것은 뭐 굳이 소련 너무 그렇게 이야기 안 해도 돼. 이 원자탄 하나만 있으면 돼. 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 종결에 대한 조바심을 가졌기 때문에 스탈린을 빨리 극동전선에 끌어들여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스탈린은 음흉했죠. 음흉하고 공산주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그러고 또 원자탄을 미국이 개발하고 있었던 것에 스파이를 파견해요. 이 맨하탄 계획의 스파이를 파견해서 그런 것들을 음흉했던 거죠. 음흉하게 노리고 있었답니다. 자, 얄타 회담의 첫 번째 결과는 국제연합의 창설입니다. 국제연합의 창설. 자, 얄타 회담의 첫 번째 국제연합. 그죠? 1차 세계대전의 연맹이죠. 국제연합. 오늘 유엔입니다. 유엔. 오늘날 국제연합의 창설입니다. 두 번째는 독일 문제. 독일 문제를, 즉 침략자죠. 독일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즉 분할하자. 분할해서 당시 이 분할했다가 통합을 할 거냐, 아니면 영원히 분단할 거냐? 이 스탈린은 영원히 분단하자. 이 연합국, 즉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는 이렇게 통합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고 나면은 이 자유롭고 간섭받지 않는 그런 선거를 통해서 결국은 독일을 원상태로 돌리자. 뭐 이런 그 주장했어요. 그에 비해서 스탈린은 아니다라고 했던 거죠. 세 번째는 소련의 대일 선전포고, 즉 대일 선전포고를 빨리 하자. 뭐 이런 것들이에요. 요것 때문에 루즈벨트가 스탈린을 믿었던 거죠. 끊임없이 끌어들이려고 했던 겁니다. 바로 이러한 것 때문에 소련의 과욕이 있었고 한국 분단의 시초가 여기서부터 싹 트기 시작합니다. 역사가 제임스 맥그리브 번즈, 역사가 제임스 번즈라고요. 번즈의 자기의 책 자유의 옆바람이라는 유명한 책에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얄타 회담을 비판을 해요. 얄타 회담을 비판을 하는데 그 얄타 회담의 그 모습, 잠깐요. 선생님 책의 원문을 죄송합니다. 그 원문을 봐야 되는데 그게 보면은 루즈벨트의 낙관, 즉 스탈린을 믿는 그 낙관은 오류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자, 그러다가 루즈벨트가 얄타 회담을 맺고 3개월 후 4월 12일 날 자기의 휴양지 조지아주 스프링필드에서 죽습니다. 자기 애인 루시 러드포드, 루시라 그래요. 루시와 함께 자기 부인 엘리너는 멀리 가 있었습니다. 루시와 죽습니다. 죽고 이제 부통령인 누굽니까? 트루만이 부통령으로 올라가는 거죠. 대통령으로 트루만이 올라갑니다. 트루만이 올라가죠. 자, 이런 그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이제
1945년 2월이고 1945년 4월이고 1945년 8월 그죠? 8월에 드디어 일본이 뭡니까? 원자탄을 맞고 이렇게 항복을 하게 되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게 되고 물론 5월달에 독일은 이미 항복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새로운 대통령 트루만이 대통령으로 선격을 해요. 군사 외교적인 문제는 자기가 부통령이었지만 잘 몰랐습니다. 원자탄 정보도 전혀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대통령이 되니까 그런 것들 원자탄에 대한 이야기를 온몸으로 가져야 원자탄에 대한 책임을 온몸으로 가져야 되죠. 그래서 당시 새로운 대통령인 트루만은 유럽과 아시아에서 전쟁을 종결했고 또 그런 것들은 세계사의 거두들 그야말로 스탈린 완전 노장 아닙니까? 그 다음은 당시 이제 처칠은 선거에서 떨어져요. 처칠 애틀리라는 사람이 영국 수상이 됩니다. 애틀리, 트루먼, 스탈린, 그죠? 이렇게 3거두가 만나서 다시 이제 회의를 합니다. 그게 이제 포츠담 선언이죠. 포츠담에서 만나가지고 다시 전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해라. 무조건 항복.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이 포츠담 선언의 가장 강조가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하는 최후 통첩이에요. 최후 통첩을 보내는 거예요. 최후 통첩. 그러니까 만약에 거부하면은 철저하게 파괴하겠다. 이 철저한 파괴하겠다는 게 바로 원자탄이죠. 원자탄의 기본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미국은 루즈벨트 때부터 맨하탄 프로젝트라고 그래서 원자탄 개발 프로그램인데 이때 루즈벨트도 그랬고 트루만도 그랬고 그 원자탄의 독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신을 했던 거죠. 거기에 비해서 스탈린은 이미 간첩을 파견하고 있었고 과학자 클라우스 폭스라는 사람을 운영해서 미국의 그 의도를 다 파악하고 있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루즈벨트에 비해서 트루먼은 스탈린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즈벨트나 스탈린이나 루즈벨트나 트루먼이나 둘 다 원자탄을 활용한다라는 것은 확신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결국은 만드는 것을 시작한 것은 루즈벨트지만은 그걸 터뜨린 사용한 사람은 트루먼이죠. 트루먼이 원자탄을 투하시킨 진짜 이유는 일본을 항복시키고 전쟁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트루먼의 입장에서는 바로 이 믿지 못할 스탈린을 경고하는 것, 스탈린에 경고하는 이것이 더 강했다는 겁니다. 일본이 이제 포츠담 선언으로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만은 8월 초까지 일본이 항복을 거부해요. 그래서 8월 6일 날 원폭을 투하합니다. 히로시마와 8월 8일 날 나가사키에 두 원폭을 터뜨리니까 바로 그 망설이고 있었던 8월 8일에 소련이 대일 선전포고를 하게 되고 8월 14일 날 바로 일본이 항복하고 8월 15일은 우리가 알다시피 무조건 항복해서 우리나라가 독립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자, 일본이 진짜 항복한 이유는 뭘까요? 원자탄의 결과일까요? 아니면 소련의 대일
일본 참전의 이유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일본이 항복한 진짜 이유는 원자탄 때문에 항복했다고 여기는데, 일본 오늘날의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일본이 진짜 항복한 이유는 소련이 전쟁에 참가했다는 그 이유가 더 강하다는 거죠. 또 트루만이 원자탄을 투하한 진짜 이유는 전쟁을, 일본을 항복시킴으로써 전쟁을 종결하기를 원했느냐, 아니면 미래의 적 소련에 대한 어떤 경고였느냐. 그래서 트루만이 힘을 가시하고 또 스탈린의 경고를 하고 이런 것들은 트루만이 직관을 했다는 거죠. 이것은 냉전이라는, 그죠? 콜드워라는 이런 시대가 도래할 거고, 이런 냉전의 시대에 바로 무기를 가지는, 즉 원자탄이라는 유일무이한 그런 무기를 가지는 것은 바로 우리 소련을 상대로 최고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이런 그 감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것은 트루만의 착각에 지나지 않았다. 왜? 스탈린은 이미 이 원자탄 개발에 대한 모든 정보를 빼가지고 있었고, 자기도 개발하고 모스크바에서 개발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것을 바로 처칠은, 그죠? 처칠은 알고 있었어요. 수상에서 밀려나고 미국 어디입니까? 미주리주 웨스트민스터 대학에 초청 강연을 합니다. 거기에서 아이런 커튼, 바로 철의 장막이라는 유명한 연설을 합니다. 저 북해에서 아드리아까지 철의 장막, 즉 소련이라는 나라가 이제 철을 칠 것이고, 그것은 서방 세계와 동방 세계가 구분되는 이런 연설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소련을 경계해라라고 했던 거죠. 그런 연설에도 트루만은 낙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착각했죠. 자, 그러나 트루만은 그 소련이, 스탈린이 핵을 개발하기 전에 이미 스탈린이 계속해서 자,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트루만, 스탈린, 에틀린, 그죠? 계속해서 이 유럽에서의 그 우위권을 강조하니까 이 트루만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정책, 즉 트루만 독트린이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트루만의 외교 정책이에요. 그 봉쇄 정책이에요. 봉쇄. 이 봉쇄 막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조지 캐넌이라는 국무부에 있는 직원의 얘기입니다. 트루만 독트린. 1947년 3월 달에 발표합니다. 미국 외교의 기조의 변화, 즉 자유민을 돕는 것은 공산주의의 영향력을 막을 수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유민을 이때부터 돕기 시작해요. 무조건 돕는 거예요. 미국의 정책이 이때 터키와 그리스의 공산주의 활동을 방지하는 거죠. 그래서 공산화를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마샬 플랜, 그런 개념으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당시 국무장관인 마샬 플랜이 이루어집니다. 유럽 부흥 계획, 유럽이 전쟁으로 초토화됐는데 유럽 부흥 계획을 발표합니다. 즉 혼란, 빈곤, 실업의 상태 속에서 공산주의는 발효한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미국 예산 120억 달러를 유럽에 투자합니다. 그것을 갖다가 오늘날에 또 많은 사람들은, 그것은 마샬 플랜은 유럽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니고 미국의 시장 경제를 확대하기 위한 거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무엇이 맞는지 정확한지 역사적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가 있다.
뭐 그런 것들. 어쨌든 마샬 플랜은 트루만 독트린 속에서 이루어진 가장 성공적인 외교 정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국내적으로 공산주의 활동을 막기 위해서 1947 국가보안법을 만들어요. 국가보안법을 다시 만들고 아까 얘기했던 하원 반미조사위원회 활동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국방부를 통합해요. 국방부를 통합하고 또 CIA를 창설합니다. CIA를 그리고 국가안보위원회를 만들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미국 내 공산주의 활동을 경계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자, 소련이 이때 당시에 베를린을 장막으로 치게 되니까 서부 베를린에 베를린 공수작전 10개월 동안 생활 필수품을 갖다 주게 됩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북대서양 조약 기구 나토라는 것을 NATO, 그죠? 나토라는 것을 만들죠. 소련은 이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한참 후에 바르샤바 조약 기구라는 1955년에 만들죠. 그렇게 해서 일종의 냉전의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냉전의 시대가. 그런데 이제 오늘 영화 우리 비공개라는 영화의 핵심은 바로 그 반공 이데올로기 메카시즘이죠. 메카시즘. 조셉 메카시라는 위스콘신주의 상원의원, 초선 상원의원이었는데 닉슨이 뭐 어쨌든 가난했던 헝그리죠. 닉슨이 성공하는 것을 보고 제가 어떻게 성공할까? 라는 걸 당시 닉슨은 막 뭡니까 이제 부통령으로 올라가는 공화당에서 정치의 영향력이 계속 커져가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을 배우다가 당시의 시대 정신인 이 반공 이데올로기, 그죠? 이 반공 이데올로기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본떠서 메카시즘이라고 그랬어요. 메카시 열풍, 메카시 성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메카시즘이 발생하게 되는 배경은 1947년에 하원 반미 조사 활동 조사위원회가 상임위원회로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상임위원회로 바뀌고 또 49년에 소련이 원자탄을 스탈린이 응용하게 성공해내요. 또 49년에 중국이 공산화가 됩니다. 중국 공산화. 이때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거.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미국과 상대로 싸웠죠. 진주만을 공격해서요. 그런데 이 중국이 공산화가 됨으로써 중국을 상대할 수 있는 적이 누구냐?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런 것 때문에 다시 도약되고 오늘날도 중국, 소련을 경계할 수 있는 극동지방의 최고의 힘은 일본으로 보는 거죠. 그 미국이 일본과 샤바샤바 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역사적인 관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과 미국이 미래 상태에 있게 되는 게 바로 요 중국 공산화 1949년에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경제적인 것도 없지 않아요. 1852년에 일본이 개항이 되죠. 일본이 개항이 되면 미국의 페리 제독에 의해서 개항이 되는데 이 페리 제독에 의해서 개항이 됐지만은 당시 일본은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 미국이 거대 시장에 가기 위한 중간 기착지, 즉 배를 수리한다거나 석탄을 공급한다거나 그런 곳으로서 일본이 중요했던 거죠. 그랬던 것이 하여튼 중국 공산화가 이루어지면서 중국을 대비할 수 있는 대항으로서의 일본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50년에 바로 냉전의 최초의 전쟁이죠. 분쟁, 한국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NSC 국가안보위원회죠. 예, 68 보고서, NSC 68 보고서인데 이것은 뭐냐면은 미국의 애교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기존의 미국의 애교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을 구분해서 지원을 했어요. 그러던 것이 이제는 무조건 지원하는 겁니다. 무조건 지원하는 그런 상태로 바뀝니다. 자, 메카시가 반공 이데올로기를 이용하는 것이야말로 성공의 비결이다 라는 것도 또 시대 정신을 편성하는 거죠. 해서 그 집단에 그릇된 폭력을 활용합니다. 할리우드 영화 종사자 할리우드 10이라고 그래요. 할리우드 10. 여러분들 구글에 한번 찾아보세요. 할리우드 10이라는 그 영화 배우 또 영화 감독 또 영화 제작자 이런 사람들을 10명을 의심스러운 영. 왜 영화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했느냐? 영향력이 컸던 거죠. 그래서 의심하고 소환받고 증언을 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10명이 잡혀가서 이제 그야말로 신문을 하는 거죠. 신문을 하는데 여러분들 신문이라는 영어 단어가 inquisiti, 인퀴지션이에요. 이게 이제 뭐냐? 종교재판소입니다. 이게 이제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 마녀사냥이 나와요. 마녀사냥. 그러니까 신문이라는 거, 물론 신문에서 제대로 된 죄를 지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밝혀내는 것은 중요하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 마녀사냥이나 종교재판이나 메카시즘의 이런 것들은 공통적인 게 뭐예요? 양심범이다. 실질적으로 범행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한 것으로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지 않으면 걔를 뭐 공산당이다, 마녀다 이렇게 잡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과 타협해서 내가 더 나은 삶, 현실과 타협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중요합니다. 너 공산당이지, 너 학생운동했지, 너 노동운동했지 라고 강조해요. 근데 그래서 고백하고 너랑 같이 했던 애가 누구야? 너 말을 대. 그거 안 하면 너 직장도 없고 그냥 뭐 아무것도 없는 거야. 자, 그렇게 해서 더 나은 삶을 살 거냐? 더 나은 삶을 살 거냐? 여러분들 이거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가 안 한 것은 안 한 건데 난 공산당이 아닌 것은 아니고 내가 국가를 전복하려고 하지 않은 것은 아닌 건데 왜 그걸 자꾸 내가 마녀가 아닌 것은 아닌 건데 그죠? 그런 것을 아닌데도 그러나 올바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들 올바른 삶을 살 거냐 라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겁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에 부닥칩니다. 올바른 선택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 인간들이 나약한 인간인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런 것들은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자, 당시에요. 국무부 직원 중에 엘즈 히스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히스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공산당원이었다가 공산당을 포기하고 이 공산당을 포기하고 자본주의 미국에 회귀한 휘테크 챔버스라는 사람이 이 히스가 공산당이다. 국무부에서 공산당이다. 라는 것을 고발하는 거죠. 당시 이 챔버스가 쓴 책이 정언이라는 책입니다. 정언. 나는 정언한다. 뭐 이런 건데. 이 정언이 베스트셀러였어요. 당시 이제 할리우드에서 영화 배우 조합의 조합장이었던 이 레이건이 이 정언이라는 책을 읽습니다. 레이건은 그때까지만 해도 민주당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 책을 통해서
공화당으로 바뀌고 나중에 반공주의자로 바뀌는 거죠. 그러나 반공주의자도 그냥 단순히 반공주의자가 아니라 반공이나 데탕트, 즉 긴장 완화나 이런 것들도 다 잘못이다. 네? 이 잘못이다. 그리고 이 고르바초프와 회담을 통해서 냉전 체제를 무너뜨리잖아요. 그게 이제 이러한 원인이 바로 그 기본이 정언이라는 챔버스의 정언이라는 책에서 시작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맨해튼 계획에 참여했던 그 로젠버그 부부가 또 체포됩니다. 체포돼서 심사를 받고 바로 사형당해 죽어요. 처형당해 죽습니다. 1950년 2월 달에 이 메카시가 웨스트 버지니아, 그죠? 제가 그 미국에서 있을 때 웨스트 버지니아에 조금 있었던 정말 산이 아름답습니다. 특히 가을에 그 웨스트 버지니아에 있는 도시, 조그마한 도시예요. 휠링이라는 도시에서 조셉 메카시 상원 의원이 초청 강연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말이죠. 자기 가방에서 이런 서류 뭉치를 꺼내요. 이 내용에는 바로 국무부에 있는 직원들 50%의 명단이 있는데 다 스탈린의 간첩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말이죠. 확인도 하기 전에 미국 사회를 왈칵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메카시의 말 한마디가 모든 사람들의 운명을 좌우하게 되는 그런 시대. 그것을 이제 아스 밀리라는 사람이 마치 그 세일럼의 마녀사냥과 같다. 뭐 이런 거죠. 바로 그런 시대에 오늘 영화 비공개는 그런 시대에 할리우드의 영화 감독이 메카시 열풍에 당하는 이런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메카시의 그런 활동들은 결국 계속 일종의 공산당 마녀죠. 그걸 계속 잡아내야 돼요. 잡아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육군까지 공격을 해요. 육군까지 공격을 하다가 육군 변호사 조셉 웰치가 아주 그 메카시를 비판합니다. 비판하면서 모든 것이 역전되게 되죠. 그리고 메카시는 그 다음 선거에서 떨어지고 얼마 있다가 합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런 그 시대를 1950년대 반공 이데올로기의 아주 그 적나라한 모습들을 오늘 영화 비공개를 통해서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그 하나의 에피소드가 당시 그 레이건 있죠. 당시 레이건은 할리우드 배우조합의 조합장이었어요. 조합장이었는데 레이건은 그 자기 첫째 부인과 이혼했습니다. 이때 당시 이혼하고 배우였던 잘 나가는 배우 충전 배우였죠. 잘 나가는 배우 중에 낸시라는 그 여자 배우 이쁜 여자 배우가 있었죠. 이 여자 배우가 할리우드에 불어온 메카시즘의 열풍으로 낸시가 공산당으로 비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증언을 해야 됐어요. 이런 상태 속에서 낸시가 혼란 속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 낸시가 바로 그 조합장인 레이건에 가서 도움을 요청해요. 도움을 요청하는데 이 낸시는 공산주의 활동을 한 게 아니고 낸시하고 이름을 같은 다른 배우가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낸시를 구해줍니다. 그것 때문에 낸시와 레이건이 가까워지고 둘도 없는 그런 사이가 되고 미국 대통령이 되고 아마 역대 대통령 부부 중에서 선생님이 미국 대통령 공부했지 않습니까? 가장 부부 사이가 좋은 그런
사이였습니다. 레이건과 낸시죠. 여러분들 선생님이 공부한 책 중에 쓴 책 중에 레이건 미국 대통령 레이건에 대한 책이 있는데 이거 보면은 레이건이 알츠하이머가 걸려요. 알츠하이머. 여러분들 알츠하이머죠? 알츠하이머가 걸리는데 이 알츠하이머 물론 대통령을 하고 난 다음에 알츠하이머가 걸렸을 때 국민을 상대로 마지막 편지를 씁니다. 그 마지막 편지가 읽을 때마다 선생님은 눈물이 나요. 여러분들 레이건의 책을 한번 사가지고 뭐 쌉니다. 3,000원도 안 해요. 그런 책인데 알츠하이머에 대한 알츠하이머가 걸렸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알리는 레이건의 마지막 편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기억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알리고자 한다 이런 내용인데 지금도 눈물이 날라 그래요. 자, 조금 옆으로 샜습니다. 어쨌든 오늘 영화 비공개는 아스 밀러의 크로스오버를 탄생하게 만들었던 그 시대 1950년대의 추악한 반공 이데올로기 그것을 일명 메카시즘이라고 합니다. 그 메카시즘의 가장 희생을 많이 당한 할리우드의 한 영화 감독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이런 것들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마녀 사냥이 아직도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고요.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돼요. 그럼 당연히 현행범이라면은 그래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양심범이라면 내가 그러지 요즘은 양심에 따라서요 군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죠? 뭐 종교에 따라서 또 뭐 대법원 판결에 보니까 양심껏 나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서 안 간다. 이게 무죄였어요. 무죄 판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당신 공산당이지, 당신 마녀지, 당신 뭐 학생운동, 노동운동 했지, 당신 우리 조직에 대해서 반대했지, 뭐 이런 것들입니다. 한 국가와 한 사회가 한 조직이 건전하게 발전하려면요 반드시 반대 목소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조직은 튼튼해집니다. 그 반대 목소리가 틀린 게 아니에요. 그 반대 목소리를 겸허하게 받아서 자기가 다르게 틀리게 가는 것을 막아주는 거죠. 절대로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 영화 비공개를 통해서 여러분들 인생을 다시 돌아보는 그죠?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현행범입니까? 아니면은 양심범입니까? 자, 양심범에 대해서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우리가 힘을 키웁시다. 여러분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비공개 영화 한번 잘 보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우리 여러분들 지난번에 링컨 공부했죠. 링컨 공부했고 또 아미스타트 공부했고 미국 사회에서 유색인종 즉 아프리칸 아메리칸 즉 흑인들의 삶을 이제 마지막 종합하는 마지막 종합 좀 이상합니다만은 그런 그 영화입니다. 영화 The Help라는 헬퍼 도움이죠. 실질적으로 책 제목인데 그 영화로 만들어지고 실제 있었던 그 아주 작은 사건들
일반적인 현상들을 쓴 책입니다. 쓴 책인데 그게 헬프라는 영화로 만들어지고 대대적인 인기를 끌게 돼요. 여러 가지 우리가 미국 사회를 이해할 때 또 미국 역사를 이해할 때 링컨 뭐 이야기하고 또 마틴 루터 킹 목사를 이야기하고 그런 그 워싱턴까지의 행진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위대한 민권법, 즉 케네디라는 사람이 남부의 백인들의 지지를 받고 지지를 또 받아야 재선이 되는 그런 케네디가 결국은 표를 의식해서 흑인들에 대한 민권법을 미적미적거려요. 그런데 그 올바른 선택, 사람으로서의 올바른 선택, 국가 리더로서의 올바른 선택, 어떻게 해야 국민이 행복할까? 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죠. 그 맞춘 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케네디의 민권법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강의를 하겠습니다만은 그 케네디는 여러분들 워싱턴에 가면 웰링턴 국립묘지가 있죠. 웰링턴 국립묘지에 대통령의 무덤이 인 웰링턴 국립묘지에는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탭트라는 몸무게가 한 150kg. 아주 대단합니다. 1차 세계대전 전에 대통령이 됐던 윌슨 전에 대통령이 됐던 사람인데 탭트는 또 여러 가지 우리나라하고도 관계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 필리핀 총독으로 있다가 일본을 통해서 미국 갈 때 일본의 이 벚꽃을 워싱턴에 갖다 심어요. 그래서 오늘날 워싱턴에 가면은 4월달, 5월달에 벚꽃이 대단히 이루잖아요. 그 탭트의 역할입니다. 어쨌든 그 탭트랑, 그 다음에 이제 케네디가 무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케네디 무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런 횃불이 24시간 피어나는 거죠. 그래서 꺼지지 않는 그런 희망의 케네디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자기 손해볼 줄 알면서, 리더라는 그래야 돼요. 손해볼 줄 알면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 사람이 국가 최고의 리더입니다. 케네디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다음 주 The Help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언급이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